자, 여기까지 컴퓨터가 이해하는 정보, 그중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하는 두 번째 정보인 이 명령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명령어는 수행할 동작과 수행할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행할 대상 있죠? 이 수행할 대상은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수행할 대상에는 수행할 동작에 사용될 데이터 자체가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수행할 동작에 해당하는 데이터 자체가 명시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식으로 동작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가 명시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주소 번지가 명시될 수도 있고요. 혹은 레지스터의 이름도 명시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수행할 동작에 사용될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명시되기보다는 동작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가 더 많이 명시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수행될 대상에 해당하는 필드를 주소 필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령어에서 수행할 동작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산 코드라고 부르고요. 수행할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퍼랜드라고 부릅니다. 피연산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명령어는 연산 코드와 0개 이상의 오퍼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오퍼랜드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유의하실 점은 명령어에 오퍼랜드의 주소가 명시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퍼랜드의 주소가 명시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메모리 접근이 요구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명령어가 있고 CPU가 이러한 명령어를 메모리로부터 갖고 왔다, 인출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이 명령어를 인출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지 값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메모리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퍼랜드 필드에 메모리 주소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메모리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명령어에 사용되는 연산 코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산 코드의 종류는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CPU의 종류에 따라, 모델에 따라 지원되는 연산 코드의 종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CPU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연산 코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연산 코드의 유형에는 데이터 전송, 산술 논리 연산, 제어 흐름 변경, 입출력 제어 관련 명령어가 있습니다. 모두 하나하나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지금 잠깐 일시정지해 두시고 어떤 종류의 연산 코드가 대표적인지 한번 눈도장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푸시와 팝이라고 하는 연산 코드가 있죠. 이 푸시는 스택에 데이터를 저장해라 라고 하는 연산 코드고, 팝은 스택에서 데이터를 빼내와라 라고 하는 연산 코드입니다. 여기서 스택은 마치 한쪽 끝이 막혀있는 통과 같은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쯤 배워보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이 스택이 무엇인지 아실 테지만, 만약에 스택이 아직 뭔지 모르신다면 이거는 자료 구조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뤄 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스택은 한쪽 끝이 막혀있는 통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자료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장된 데이터가 먼저 나가게 되는 last in, first out 자료 구조이다, LIFO 자료 구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메모리 안에는 이렇게 스택과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영역이 정해져 있다 까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역을 스택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이 스택 영역과 관련해서는 운영체제 파트에서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CPU는 명령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명령어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CPU는 0과 1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 또한 0과 1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때 CPU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표현된 명령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명령어의 모음을 기계어라고 부릅니다. 기계어는 CPU가 이해할 수 있도록 0과 1로 표현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언어를 의미합니다. 이 기계어로 작성된 대표적인 파일은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윈도우로 따지면 exe 파일이 실행 파일이죠. 그 실행 파일은 그 컴퓨터의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와 데이터로 구성된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기계어는 CPU가 읽기 편하라고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0과 1로 표현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로 표현된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0과 1로 표현된 기계어를 보더라도 이게 어떤 코드인지, 어떤 명령어인지, CPU에게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명령어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과 1로 표현된 기계어를 조금 더 읽기 편한 형태로 단순히 번역한 저수준의 언어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언어를 어셈블리어라고 부릅니다. 어셈블리어. CPU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0과 1로 표현된 기계어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 기계어를 우리가 읽고 쓰기 편하게 단순히 번역한 언어가 어셈블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요. CPU마다 이해할 수 있는 연산 코드의 종류는 다릅니다.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의 종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CPU가 달라지면 기계어도 달라질 수 있고 그 기계어를 단순 번역한 어셈블리어도 CPU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소스 코드가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소스 코드는 num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num의 제곱을 반환해주는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이 간단한 함수를 어셈블리어로 표현했을 때 어떤 CPU에서는 이러한 어셈블리어로 표현될 수가 있고요. 어떤 CPU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어셈블리어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CPU는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의 형태도 다르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명령어와 그 명령어를 이해하는 CPU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CPU가 명령어를 처리하는 양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가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있습니다. CPU는 특정 정형화된 어떤 주기에 따라서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정형화된 흐름, 정형화된 주기를 명령어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즉, 명령어 사이클은 CPU가 메모리 속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해 나가는 일정한 주기, 일정한 흐름, 정형화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 사이클을 이해하시려면 CPU가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메모리에 다양한 명령어들이 적재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CPU는 그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CPU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당연히 그 메모리로부터 그 명령어를 갖고 와야겠죠. 갖고 오다를 인출하다 라고 부릅니다. 즉, CPU 입장에서 첫 번째 단계는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인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를 CPU로 가지고 오는 단계를 인출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출 사이클이 끝났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실행하고 싶은 명령어를 메모리로부터 갖고 왔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CPU 입장에서는 그냥 실행하면 되겠죠. 그쵸? 인출한 CPU의 명령어를 실행하는 단계를 실행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CPU는 메모리에 있는 명령어들을 인출하고 실행하고 인출하고 실행하고를 반복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명령어의 경우에는 CPU는 인출 사이클과 실행 사이클을 반복해 나가면서 실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출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추가적인 메모리 접근이 필요할 때도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명령어가 이런 명령어죠. 이러한 명령어의 경우에는 인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 사이클에 돌입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인 메모리 접근이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인출 이후에 추가적인 메모리 접근이 필요한 상황, 즉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메모리 접근이 요구되는 단계를 간접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간접 사이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간접 사이클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출 사이클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인 메모리 접근이 있어야지 실행 사이클에 돌입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명령어의 경우에는 곧바로 실행 사이클에 돌입할 수 있지만 어떤 명령어의 경우에는 간접 사이클을 거쳐서 실행 사이클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 명령어 사이클에서 인출 사이클, 실행 사이클, 그리고 간접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이클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인터럽트 사이클입니다. 인터럽트 사이클. 이 인터럽트 사이클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이 인터럽트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다음 절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럽트 사이클은 다음 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인출, 실행, 간접, 인터럽트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인출 사이클, 실행 사이클, 간접 사이클까지 설명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장 2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